깊은 밤, 인적 끊긴 시골 외곽. 폐허가 된 철공소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진다. 사람들은 귀신의 울음이라며 두려워하지만 택배 일을 하던 40대 민수는 그 소리를 직접 듣고 발걸음을 멈춘다. 그 울음은 단순한 환청이 아니라 그를 향해 다가오는 듯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밤이 내려앉은 시골 외곽. 가로등 하나 없는 구불구불한 시멘트길 도로 위로 낡은 소형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달려간다. 트럭 안의 남자 민수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택배 기사였다. 오늘도 마지막 배송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 라디오에서는 늦은 시간 음악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때였다.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 하나. 민수는 라디오 볼륨을 낮추고 귀를 기울였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다. 엄마, 엄마. 아이의 울음소리였다. 분명히. 하지만 이 깊은 산골에 이 시간에 아이가 있을 리 없었다. 민수는 트럭을 천천히 세웠다. 엔진을 끄자 밤의 정막이 더욱 짙어졌다. 그리고 다시 들려오는 그 소리. 울음소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들렸다. 흑. 엄마. 무서워. 소리는 도로 옆 나무들 너머 어딘가에서 들려왔다. 민수는 차에서 내려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다. 폐허가 된 공장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다. 철공소였던 것 같은데 벌써 몇 년 전부터 문을 닫고 방치된 곳이었다. 바람 소리가 불길하게 변했다. 사람들은 그 공장을 두고 온갖 괴담을 늘어놓곤 했다. 밤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혼자 지나가다 보면 누군가 따라온다고. 하지만 민수는 그런 이야기들을 믿지 않았다. 그런 그가 지금 그 울음소리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있었다. 누군가 정말 저기 있는 건가? 민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평소 겁이 많은 자신이 그 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마치 그 울음이 자신만을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른 잎사귀 밟는 소리가 들렸다. 부시럭, 부시럭.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손전등을 켰다. 희미한 불빛이 앞길을 비췄다. 나무 사이로 난 오솔길을 따라 그는 천천히 공장을 향해 걸어갔다. 울음소리는 점점 선명해졌다.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공장까지는 생각보다 가까웠다. 나무들 사이를 빠져나오자 달빛에 비친 공장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다. 3층짜리 시멘트 건물. 깨진 창문들이 마치 빈 눈구멍처럼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다. 건물 주변으로는 녹슨 철판과 폐자재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다. 공장 정문은 쇠사슬로 잠겨 있어야 했는데 이상하게도 반쯤 열려 있었다. 끊어진 자물쇠가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평소 같았다면 이미 발걸음을 돌렸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뭔가가 그를 이끌고 있었다. 울음소리가 다시 들린다. 이번엔 더 절절하게. 흑흑. 집에 가고 싶어. 엄마. 민수의 가슴이 찔렸다. 진짜 아이가 저 안에 있는 것 같았다. 길을 잃었거나 다쳤거나 아니면 여보세요. 거기 누구 있어요? 민수가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오직 바람 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민수는 휴대폰을 꽉 쥐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손전등 불빛이 내부를 비추자 오랜 시간 버려진 공간의 모습이 드러났다. 높은 천장, 녹슨 기계들, 여기저기 흩어진 공구들. 바닥에는 두꺼운 먼지가 쌓여 있었고 공기는
곰팡이 냄새와 쇠 냄새로 가득했다. 거기 누구 있어요? 괜찮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넓은 공간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다만 어디선가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만이. 갑자기 울음소리가 뚝 끊겼다. 민수는 발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정적에 오히려 소름이 돋았다. 여보세요? 그때 공장 저쪽 어딘가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그쪽을 향해 손전등을 비췄다. 하지만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누구세요? 다친 거예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난 방향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만약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있다면.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손전등 불빛이 비추는 공장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다. 1층 작업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간으로 이어져 있었고, 곳곳에 크고 작은 기계들이 유령처럼 서 있었다. 민수는 천천히 둘러보며 걸었다. 여기저기 흩어진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바닥에는 오래된 신문지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민수가 그중 하나를 주워들고 휴대폰 불빛에 비춰보니 날짜가 2019년이었다. 5년 전 신문이네. 그런데 이상했다. 공장이 문을 닫은 것은 2020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보다 오래된 신문이 왜 여기에? 바람이 불어오자 신문지들이 바스락거리며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민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한쪽 벽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낡은 사무용 책상 몇 개가 줄지어 놓여 있었다. 책상 위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한 책상만큼은 비교적 깨끗했다. 민수는 그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놀라 발걸음을 멈췄다. 책상 위에는 아이들 물건이 놓여 있었다. 작은 운동화 한 켤레, 색칠 공부책, 낡은 인형. 모두 최근 것처럼 보였다. 이게 뭐지? 민수는 조심스럽게 운동화를 집어들었다. 아직 새 것에 가까웠다. 바닥에는 흙이 묻어 있었지만 오래되어 보이지 않았다. 색칠 공부 책을 펼쳐보니 몇 페이지는 크레파스로 칠해져 있었다. 서툰 솜씨지만 정성스럽게 색칠한 흔적이었다. 그런데 크레파스 자국이 아직 선명했다. 민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 물건들은 분명히 최근에 누군가 사용한 것이었다. 그것도 어린아이가. 흑, 엄마, 어디 있어? 울음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훨씬 가까웠다. 민수는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봤다. 여기 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민수가 소리쳤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다만 울음소리만이 계속해서 들려올 뿐이었다. 민수는 책상 서랍을 열어봤다. 첫 번째 서랍은 비어 있었다. 두 번째 서랍도 마찬가지. 하지만 세 번째 서랍에서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민수는 그것들을 꺼내어 손전등 불빛에 비쳤다. 모두 아이들 사진이었다. 남자아이, 여자아이. 나이는 대략 7살에서 12살 정도로 보였다. 사진들은 모두 최근에 찍힌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모든 아이들의 표정이 무표정했다. 아니, 무표정이라기보다는 무서워하는 것 같았다. 이게 대체 뭐지? 민수는 사진들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런데 사진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다. 김민준, 8세, 2023년 3월. 박지은, 10세, 2023년 7월. 최시우, 9세, 2024년 1월. 날짜들이 적혀 있었다. 그것도 최근 날짜들이. 민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아이들 사진이 아니었다. 뭔가
뭔가 끔찍한 일의 흔적 같았다. 그때 다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 도와주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민수는 사진들을 다시 서랍에 넣고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향해 걸었다. 뭔가 끔찍한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이제는 돌아설 수 없었다. 그 아이를 찾아야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울음소리를 따라 공장 깊숙이 들어갈수록 민수는 점점 더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다. 바닥에는 작은 발자국들이 여러 개 찍혀 있었다. 먼지가 쌓인 바닥에 선명하게 남은 아이들의 발자국이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민수는 발자국을 따라 걸었다. 발자국들은 공장의 가장 안쪽 어두운 구석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커다란 철판이 바닥에 덮여 있었다. 다른 곳과는 달리 이 철판 주변만은 먼지가 적었다. 마치 최근에 누군가 이곳을 드나들었다는 듯이. 엄마, 무서워. 여기서 나가고 싶어. 울음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소리가 위에서 나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민수는 철판 가장자리를 자세히 살펴봤다. 그리고 한쪽 모서리에서 작은 고리를 발견했다. 이건 뚜껑인가? 민수는 철판을 들어 올려 보려고 했다.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한쪽으로 밀어내자 철판이 움직였다. 철판 아래로 어둠이 드러났다. 그리고 곰팡내 섞인 습한 공기가 올라왔다. 계단이었다. 지하로 이어지는 콘크리트 계단이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여기 있었구나. 민수는 중얼거렸다. 울음소리는 분명히 이 아래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왜 지하에 아이가 있을까?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지하로 내려가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울음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아이가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괜찮아. 아저씨가 도와줄게. 민수는 휴대폰을 꽉 쥐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한 계단, 두 계단. 내려갈수록 공기가 더욱 습해졌다. 손전등 불빛으로 비춰보니 벽면에는 물이 스며든 얼룩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이상한 냄새가 났다. 곰팡내와 습기 냄새에 섞여서 뭔가 썩은 듯한 냄새가. 민수는 코를 찡긋하며 냄새의 정체를 알려고 했지만 딱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불쾌한 냄새였다. 계단은 생각보다 길었다. 15개, 16개, 20개가 넘어가서야 바닥에 발이 닿았다. 지하 공간이었다. 민수는 손전등을 들고 주위를 둘러봤다. 그곳은 마치 누군가 살고 있는 것 같은 공간이었다. 낡은 침대 2개, 작은 테이블, 그리고 벽 한쪽에는 아이들 옷가지들이 주렁주렁 걸려 있었다. 크고 작은 옷들, 신발들, 가방들. 모두 아이들 것이었다. 이게 뭐야? 민수는 경악했다. 이건 단순히 아이가 길을 잃어서 들어온 곳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공간이었다. 흑! 여기서 나가고 싶어. 울음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렸다. 민수는 깜짝 놀라 그쪽을 향해 손전등을 비췄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민수는 혼란스러웠다. 분명히 바로 옆에서 들렸는데 아무도 없다니. 그때 문득 깨달았다. 울음소리가 어디선가 나오고 있었다. 이 공간 어딘가에. 민수는 지하 공간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손전등 불빛이 벽면을 훑어가자 섬뜩한 것들이 하나둘 드러났다. 벽 전체에 신문 스크랩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모두 실종 아동 관련 기사들이었다. 초등학생 김민준 군, 학원 가던 중 실종. 10세 박지은 양, CCTV에서 마지막 모습 포착 후 실종. 9세 최시우 군, 놀이터에서 놀던 중 홀연히 사라져. 기사들의 날짜를 보니
모두 최근 2, 3년 사이의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민수가 위층에서 본 사진들의 이름과 일치했다. 민수의 손이 떨렸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체계적으로 이 아이들을 추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벽 한쪽에는 지도가 붙어 있었다. 빨간 펜으로 여러 곳에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모두 학교나 놀이터, 학원과 같은 곳들이었다. 이건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곳들을 조사한 거네. 민수는 소름이 돋았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일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어봤다. 첫 페이지에는 아이들의 사진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층에서 본 것과는 다른 사진들이었다. 아이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들, 학교에서 나오는 모습,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 친구들과 함께 있는 모습들, 모두 몰래 찍은 사진들이었다. 다음 페이지에는 아이들의 일과표가 적혀 있었다. 몇 시에 학교에서 나오는지, 어떤 길로 집에 가는지, 언제 혼자 다니는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 미친. 민수는 욕설이 터져나올 뻔했지만 입을 다물었다. 상황이 너무나 끔찍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아이들의 개인정보였다. 집 주소, 부모 직업, 가족 구성원, 심지어 부모의 일정까지 파악되어 있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집에 보내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더욱 절실하고 처절했다. 민수는 파일을 덮고 소리가 나는 곳을 찾으려고 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분명히 이 공간 어딘가에서 울음소리가 나고 있는데 민수는 문득 테이블 아래를 봤다. 그리고 그제서야 깨달았다. 테이블 아래에 작은 라디오 같은 기계가 있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민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오래된 녹음기였다. 그리고 그 녹음기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이게 녹음된 소리라고? 민수는 경악했다. 그동안 들었던 아이의 울음소리는 실제가 아니라 녹음된 것이었다. 하지만 왜? 무슨 목적으로? 민수가 정지 버튼을 누르자 울음소리가 뚝 끊겼다. 갑작스러운 정적이 지하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때였다. 뒤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손전등 불빛이 닿는 곳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발걸음 소리는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민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함정에 걸렸다는 것을. 민수는 숨을 죽이고 어둠 속을 바라봤다. 발걸음 소리는 멈췄지만 누군가 있다는 기운은 여전히 느껴졌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계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는 다시 녹음기를 자세히 살펴봤다. 낡은 카세트 녹음기였는데 테이프가 들어있었다. 테이프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다. 미끼용 3번 테이프. 미끼용? 민수는 소름이 돋았다. 그렇다면 이 울음소리는 사람들을 이곳으로 유인하기 위한 덫이었던 것이다. 민수는 급히 주변을 둘러봤다. 테이블 서랍을 열어보니 비슷한 테이프들이 더 있었다. 미끼용 1번 테이프, 미끼용 2번 테이프, 미끼용 4번 테이프, 모두 같은 필체로 쓰여 있었다. 그리고 각 테이프마다 다른 아이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을 것이었다. 민수의 손이 덜덜 떨렸다. 이 테이프들은 실제로 이곳에 왔던 아이들의 목소리였을 것이다. 그들이 울면서 부모를 찾던, 집에 가고 싶다고 애원하던 그 절절한 목소리들을. 이런 미친. 그때 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훨씬 가까웠다. 민수는 급히 손전등을 그쪽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실루엣. 사람의 모습이었다. 거기 누구세요? 민수가 소리쳤지만 그 실루엣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조용히 다가오고 있을 뿐이었다. 민수는 뒤로 물러났다. 벽에 등이 닿을 때까지 뒤로 물러났지만 그 사람은 계속해서 다가왔다. 그리고 마침내 손전등 불빛에 완전히 드러났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쓰고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섬뜩한 것은 그의 표정이었다. 너무나 차갑고 감정이 없는 표정. 마치 사물을 바라보는 것 같은 시선으로 민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까지 들어오다니. 용감하군. 남자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전혀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음성이었다. 민수는 말문이 막혔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이 남자가 이 모든 일의 배우라는 것은 분명했다. 당신이 이 일을. 그래, 나지. 꽤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어. 그리고 너 같은 호기심 많은 놈들을 많이 봤지. 남자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다. 울음소리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오는 바보들 말이야. 너희들은 정말 예측 가능해. 민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신고를 해야 했다. 경찰을 불러야 했다. 하지만 이곳은 지하였고 전화가 터질지도 의문이었다. 당신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한 거야? 민수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궁금해? 그럼 곧 직접 알게 될 텐데. 남자가 뭔가를 꺼냈다. 손전등 불빛에 차갑게 반사되는 것이 보였다. 민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도망쳐야 한다고. 지금 당장. 민수는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다. 하지만 남자가 먼저 움직였다. 어디 가려고? 남자의 목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다. 민수는 전력으로 계단을 향해 뛰었다. 하지만 지하 공간은 생각보다 넓지 않았다. 몇 걸음 뛰지도 못했는데 벽에 부딪혔다. 계단이 있던 곳이 아니었다. 이런, 어디였지? 민수는 당황했다.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것이다.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춰봤지만 계단을 찾을 수 없었다. 찾고 있는 거야? 출구를?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전혀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었다. 마치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안타깝지만 여기서 나가는 건 불가능해. 적어도 살아서는 말이야. 민수는 벽을 따라 움직이며 계단을 찾으려 했다. 그러면서 남자에게 물었다. 당신 대체 뭐야?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뭐긴 뭐야? 사업이지. 꽤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야. 남자가 대답했다. 너무나 담담한 어조였다. 사업이라고? 아이들을 어떻게 한다고? 궁금하면 직접 보여줄까? 남자가 손전등을 켰다. 훨씬 밝은 불빛이 지하 공간을 환히 비쳤다. 그제서야 민수는 이 공간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경악했다. 벽 한쪽에는 철창으로 된 작은 방들이 여러 개 있었다. 마치 감옥 같은 방들이었다. 각 방마다 작은 침대와 양동이가 하나씩 놓여 있었다. 이게 뭐야? 보다시피 임시 보관소야. 물건들이 다음 목적지로 이동할 때까지 여기서 대기하는 거지. 물건이라고? 민수는 소름이 돋았다. 이 남자는 아이들을 사람이 아닌 물건 취급하고 있었다. 당신, 정말 미친 거구나. 미쳤다고? 나는 매우 합리적이야.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하는 것뿐이야. 남자는 마치 일반적인 사업을 설명하듯 말했다. 해외에는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특히 동양의 아이들을 선호하지. 가격도 꽤 괜찮고. 민수는 구토가 날 것 같았다. 이 남자는 정말로 아이들을 팔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보안이 까다로워져서 직접 조달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 방법이야. 남자가 녹음기를 가리켰다. 호기심 많은 어른들을 먼저 유인해서 제거한 다음 그들을 미끼로 아이들을 유인하는 거야. 아저씨가 도와줄게라고 하면서 말이야. 그럼, 그럼 지금까지. 응, 너처럼 여기 온 사람들이 꽤 많았어. 그리고 그들은 모두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되었지. 민수는 다리에 힘이 빠졌다. 자신이 완전히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수는 급히 휴대폰을 확인했다. 역시나 전화가 터지지 않았다. 신호 찾고 있어? 여기는 지하 3미터야. 전화는 꿈도 꾸지 마. 민수는 절망했다. 휴대폰도 터지지 않고 출구도 찾을 수 없고 상대는 이런 일에 익숙한 범죄자였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살아서 나가야 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일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그런데 말이야.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너 같은 택배 기사는 처음이야. 보통은 동네 주민들이나 지나가던 사람들이 오는데 택배 기사라니 흥미롭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주위를 살피며 도망칠 방법을 생각했다. 걱정 마. 고통스럽지 않게 해줄게. 그리고 넌 좋은 미끼가 될 거야. 택배 아저씨가 도와준다고 하면 아이들이 더 쉽게 따라올 테니까. 남자가 손에 든 것을 다시 들어 올렸다. 이번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였다. 칼이었다. 민수는 벽에 등을 대고 남자를 바라봤다. 칼날이 손전등 불빛에 차갑게 반짝였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 남자가 물었다. 마치 사형 집행 전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민수는 입을 열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 아이들은? 여기 왔던 아이들은 지금 어디 있어? 궁금해?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새로운 주인을 만났어. 하지만 아직 여기 남아있는 아이도 있지. 민수의 심장이 뛰었다. 뭐라고? 2층에 하나 있어. 아직 배송 준비가 안 됐거든. 그런데 네가 너무 시끄럽게 굴어서 그 아이가 깨어버렸어. 정말로 위층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흐느끼는 소리. 살려줘. 엄마.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진짜 아이가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서워하고 있는 아이가. 이 미친놈아. 당장 그 아이를 풀어줘. 풀어달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 아이는 곧 좋은 곳으로 갈 예정이야. 민수는 갑자기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어 남자에게 던졌다. 남자가 뒤로 비틀거리는 사이 민수는 전력으로 뛰었다. 목표는 계단이 아니었다. 위층으로 올라가는 다른 계단을 찾아야 했다. 이 자식? 남자가 고함쳤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다. 지하 공간을 가로질러 뛰면서 다른 출구를 찾았다. 그리고 찾았다. 구석에 있는 또 다른 계단. 아까는 어둠 속에 숨어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계단이었다. 민수는 그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올라갔다. 1층이 아니라 바로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이었다.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아래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쫓아오는 발걸음 소리도. 2층에 도착하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여러 개의 작은 방들로 나뉘어 있었는데 마치 사무실 같았다. 민수는 하나씩 문을 열어봤다. 첫 번째 방은 비어 있었다. 두 번째 방도 마찬가지.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민수가 소리쳤다. 그러자 세 번째 방에서 대답이 들렸다. 여기요. 도와주세요. 민수는 그 방으로 달려갔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낡은 나무 문이라
어깨로 몇 번 밀치자 열렸다. 방 안에는 정말로 아이가 있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손목에는 밧줄이 묶여 있었고 얼굴은 눈물범벅이었다. 괜찮아, 괜찮아. 아저씨가 도와줄게. 민수는 급히 아이의 밧줄을 풀어주었다. 아이는 무서워서 떨고 있었다. 집에, 집에 가고 싶어요. 응, 집에 갈 수 있어. 아저씨가 데려다 줄게. 이름이 뭐야? 지은이에요. 박지은. 민수가 아래층에서 본 사진 중 하나였다. 지은아, 우리 빨리 나가야 해. 아저씨 손 꽉 잡고. 민수는 지은이의 손을 잡고 방을 나왔다. 하지만 그때 계단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찾았다. 남자의 목소리였다. 이미 2층으로 올라온 것이었다. 민수는 지은이와 함께 다른 방으로 숨었다. 지은이는 무서워서 민수의 옷을 꽉 잡고 있었다. 나와. 어차피 여기서 못 나간다. 남자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수는 주위를 둘러봤다. 이 방에는 창문이 있었다. 2층이지만 뛸 수밖에 없었다. 지은아, 무서워도 아저씨 말 잘 들어야 해. 알겠지?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창문을 열었다. 밖은 어둠뿐이었지만 그래도 이곳보다는 나았다. 아저씨가 먼저 내려갈게. 그 다음에 지은이가 뛰는 거야. 무서워하지 마. 그때 방문이 부서졌다. 남자가 들어왔다. 어디 가려고? 민수는 지은이를 안고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땅에 떨어지는 충격이 온몸으로 전해졌다. 어깨와 등에 심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지은이는 무사했다. 괜찮아? 네, 괜찮아요. 위에서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곧 내려올 것이었다. 민수는 지은이의 손을 잡고 공장을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앞길이 막혀 있었다. 공장 앞에는 이미 다른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4~5명 정도 되어 보였다. 역시 조직적이구나. 민수는 중얼거렸다. 완전히 포위당한 상황이었다. 지은아, 아저씨 뒤에 숨어 있어. 민수는 지은이를 자신의 뒤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다. 공장 뒤쪽에 작은 숲이 있었다. 그곳으로 도망칠 수 있다면 저쪽으로 뛸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뛰어. 알겠지? 아저씨도 같이 가요. 응, 같이 갈 거야.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다. 둘 다 도망치기는 어렵다는 것을. 누군가는 희생해야 했다. 하나, 둘, 셋. 민수와 지은이는 전력으로 숲을 향해 뛰었다. 남자들이 뒤를 쫓아왔다. 나무들 사이로 들어가자 어둠이 더욱 짙어졌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지은아, 괜찮아? 네. 무서워요. 조금만 더 참자. 곧 안전한 곳에 갈 수 있어. 하지만 추격은 계속되었다. 손전등 불빛들이 나무들 사이를 비추고 있었다. 민수는 결심했다. 지은이만이라도 살려내야 했다. 지은아, 잘 들어. 저기 보이는 큰 나무 있지? 저기 뒤에 숨어서 아침까지 기다려. 그리고 해가 뜨면 큰 길로 나가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해. 아저씨는요? 아저씨는 나쁜 사람들을 막을 거야. 싫어요. 아저씨도 같이 가요. 지은아, 용기 있는 아이가 되어야 해.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민수는 지은이를 큰 나무 뒤에 숨겨놓고 다른 방향으로 뛰었다. 추격자들의 관심을 자신에게 끌기 위해서. 저쪽이다. 남자들의 목소리가 민수를 향해 몰렸다. 계획은 성공했다. 하지만 숲속에서 도망치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곧 붙잡혔다. 끝까지 말썽을 부리는군. 남자가 민수를 내려다봤다. 그 아이는 어디 숨겼어? 모르겠는데?
민수는 맞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지은이는 절대 넘겨줄 수 없었다. 끝까지 입을 안 열 셈인가? 좋아. 어차피 찾을 거야. 그때 누군가의 휴대폰이 울렸다. 남자 중 하나가 전화를 받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철수하라고요? 남자의 표정이 급변했다. 뭐라고? 경찰이 이쪽으로 오고 있답니다.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에요. 정말로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젠장, 빨리 정리하고 철수해. 남자들이 서둘러 움직였다. 하지만 민수를 그냥 둘 수는 없었다. 증인이기 때문이다. 이 자식부터 처리하고.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민수에게 향한 것이 아니었다. 경찰이다. 손들어. 숲속에서 경찰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저씨, 지은이었다. 지은이가 경찰을 데려온 것이었다. 숲속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남자들 중 일부는 도망쳤고 일부는 체포되었다. 민수는 그 모든 상황을 멍하니 바라봤다. 살았다. 그리고 지은이도 살았다. 괜찮으세요? 경찰관이 민수에게 다가왔다. 지은이는 괜찮아요? 네, 무사합니다. 그 아이가 우리를 데려온 거예요. 정말 용감한 아이더라고요.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3개월 후, 민수는 지은이와 그의 부모님을 만났다. 지은이는 많이 좋아져 있었다. 여전히 가끔 악몽을 꾸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회복하고 있었다. 아저씨, 지은이가 민수를 보고 달려왔다. 예전의 밝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웃을 수 있게 되었다. 지은이 많이 좋아졌네. 네.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아저씨도 같이 먹어요. 지은이의 부모님도 민수에게 깊이 감사를 표했다.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아닙니다. 지은이가 용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사건 이후 전국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그 조직은 10년 넘게 활동해온 대규모 인신매매 조직이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피해를 당했고 일부는 해외로 팔려나갔다. 하지만 민수와 지은이의 증언, 그리고 공장에서 발견된 증거들 덕분에 조직의 전모가 밝혀졌다. 구조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한 수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1명, 2명씩 찾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민수는 지금도 관련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실종 아동을 찾는 일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지은이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다. 아저씨, 나 경찰관이 될 거예요. 지은이가 민수에게 말했다. 경찰관? 왜? 나처럼 무서운 일을 당한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민수는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좋은 생각이야. 지은이라면 분명 훌륭한 경찰관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민수는 다시 그 공장 앞을 지나갔다. 이제는 완전히 철거되어 빈 터만 남아 있었다. 더 이상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바람소리만이 고요히 불어올 뿐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다. 이런 일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디선가 여전히 도움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계속 귀 기울일 것이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울음소리에. 그리고 그때가 오면 주저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른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